중개대상물하고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별표 3개 하시고 용어 정의와 마찬가지로 중개대상물도 중요하다. 근데 가장 공인중개사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이제 이 부분만 끝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의 2조 1호에 보면 토지라고만 돼 있어요. 더 이상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토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차라리 공법처럼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열거가 되어 있으면 그걸 암기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출됐던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데,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시험에 3번 출제됐는데 이게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산업인력공단 이의신청된 거 보니까 무주구춘동에 있는 거는 못 팔아먹냐 이렇게 질문 올렸더라고요. 근데 한자가 안 적어놔서 그래. 한자를 주인 없는 부동산 이 말이죠.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니까 중개상물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미채굴 광물입니다.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 밑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이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채굴 광물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것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인해서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권,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개인의 권리가 사건이 개인의 권리죠.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공유수면이라고 출제되었는데요. 중개상물 될까요? 안 될까요?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출제자 여도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상물 된다는 취지로 출제됐는데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 적법하게 매립한 건 중개상물이 되지만 개인 땅이 됐으니까 불법으로 받아 매립했다고 중개상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해서 출제자는 중개상물 된다라 했는데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도록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이의신청 인용되면 1년, 두 문제 인용되면 출제는 전부 연대 책임져 가지고 전부 다 아웃이에요. 못 들어가요. 2년 동안. 그 작년에 딱 한 문제 이의신청 인용됐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출제위원들 모두 아웃입니다. 올해는 못 들어갑니다. 한 문제 되면 연대 책임이에요. 왜 연대 책임이냐면 지금 모건대 정재호 교수님 이분들은 뭐 제 지도교수여 가지고 박사과정 때 같이 뭐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출제하러 간 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구포의 출제위원 옛날에는 콘도 얻어놓고 출제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수리 중 해가지고 그냥
열흘 동안 아예 외부 손님 안 받고 이렇게 했다더라고. 요즘은 아예 건물을 사놨대요. 구포에, 부산에 산업인력공단 건물을. 이제 거기 합숙을 한 2주 정도, 열흘에서 2주 정도 합숙을 하고, 그럼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걸 강조하고요. 또 학계로는 5명이 들어갔다더라고. 그래서 10문제씩 출제한대, 한 사람당.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출제한 문제 2개 골라내는 거에 잘못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골라내가지고 8문제씩 해서 40문제 만든다더라고요. 그중 가장 이제 잘못된 걸 발견하는 게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 50명이 시뮬레이션을 한데 치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하면 그런 문제 다 뺀대. 그 논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신청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학계로는 학문이기 때문에 딱 법에 있는 게 없잖아요. 근거가.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검증된 문제만 이미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출제한다는 얘기. 학계로는. 특히 학계로는. 다른 과목도 다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지만 2차 과목은 새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내겠죠. 올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6억 천, 5억, 3억 9천, 2억 7천.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 29번에 있는데 이 내용하고 상가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작년 올 1월 26일 날 바뀌었죠. 그전에는 9% 올릴 수 있었잖아요. 1년에. 이제 5%밖에 못 올린다고요.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민법에 나오든 우리 중개실무에 나오든 반드시 나와요. 새로 바뀐 거는. 근데 학계로는 바뀌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낸다고요. 그 기출문제를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거의 없다. 뭐 이신청 평소 공부 안 하다가 꼭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이신청해 가지고 저도 뭐 제 밴드도 있습니다. 지금 뭐 2,000명이 넘는데 밴드나 이런 데 보면 뭐 이신청할 거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반말로 올려 시험 보고 나면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그 없습니다 하니까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답변하나. 다른 선생님들은 있다고 하던데 너는 그렇게 못 찾냐 이렇게 하더라고. 괜히 희망을 줬다가 나중에 더 실망하잖아요. 저는 없는 거 아예 없다고 해요. 억울하게 이상하게 2차는 됐는데 1차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저는 옛날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는 뭐 스켈레톤 이런 거 보니까 100분의 1초 차이에 우승이 갈리고 이러더라고요. 그 동점 똑같이 들어가지고 우리 은메달 딴 것도 있잖아요. 똑같이 100분의 1초까지 똑같아가지고 은메달 딴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게 진짜 많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한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다양한 부분을 일단 한 5, 6월까지는 좀 다양하게 보고 이제 7월 달부터 문제 풀면서 이제 범위를 자꾸 줄이면 됩니다. 물론 9, 10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80% 거의 해마다 나오는 부분만 해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좀 약간 다양한 부분을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학개론 같은 거 유명한 선생님들, 유명한 출판사, 유명한 선생님들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거 볼 필요 없어 찢어버리 하고 막.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엄청나게 열광하죠. 인기가 폭발해요. 근데 나중에 찢어버리라 한 것만 다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럼 또 다른 학원에 가서 선생님은 강의하면 돼요. 그 너무 그런데 기뻐하지 말라고. 이거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다 제껴 필요 없어. 특히 학개론 같은 게 그렇다는 이야기. 다른 과목은 거의 안 그러는데 학개론 같은 거는 뭐 어렵고 이러면서 수험생들 싫어하니까 그냥 안 하고 이거 할 필요 없어. 과감하게 버려. 이런 식으로 하는 뭐 다른 출판사의 피모 교수 누군지 말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되니까 말을 못하고 하여튼 너무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 다 제껴버려.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지금은 기분 좋지만 나중에 고통받는다고 시험 보고 나면. 저도 시험 보기 전에는 재수 없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강의하는 거. 근데 시험 보고 나면 불만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저를 평가하라고요. 시험 보기 전에는 뭐 싸가지 없다 하여튼 별의별 말이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근데 시험 보고 나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적중은 잘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시라고요. 자,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는 그러면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토지는 매매할 때 필지 단위로 매매한다. 필지.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필지다. 획지는 일단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획지라고 하는데 부동산 학개론에서 필지, 획지 중에서 뭐가 더 크다? 그건 알 수 없죠. 한 필지가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한 필지잖아요. 한 필지가 수십만 평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다르죠. 알 수가 없죠. 탄력적 사고를 해야 돼. 이게 뭐가 큰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한 필지다.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이게 한 필지인데 이 필지 중에서 일부를 쪼개서 팔아먹으려면 분필을 해야 되죠.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 없고 분필을 하면 이걸 어떻게 읽어요? 3-1번지가 아니라 3의 1번지로 읽어야 된다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출제됐습니다. 소위 지적법, 줄여서 지적법도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쉬워요. 비교적 지적법이. 등기법이 좀 더 어렵잖아요. 공시법 중에서 그 지적법을 고득 좀 해야 된다고, 좀 쉬운 부분을. 물론 공시세법은 과락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시세법 다 합해서 지적법, 등기법, 세법 다 합해서 과락만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그 과락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즉 40점 밑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의 고득점도 또 잘 안 돼요. 한 60점대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 공법도 또 그렇다고 60점 넘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이 80점 이상, 뭐 85점, 90점 목표를 한다. 인터넷에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쉽게 내도 80점 이상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볼 때는 70점 정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70점 받아가지고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다른 과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제 과목을 8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민법만큼 하면 민법보다 쉽다는 이야기지 전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쉽다는데 나는 어렵냐, 이렇게 인터넷에 글 올린 사람 많아요. 안 하면 어려워요. 당연히. 이건 대충 알면 대충 다 틀려요. 공인중개사법은 확실하게 알든지 아예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함정을 말을 다 꼬아놨다고 조금씩. 그래서 어느 정도 민법만큼 공법만큼 개론만큼 하면 그보다 훨씬 쉽다는 이야기지 전혀 안 하면 어렵죠. 이것도. 근데 너무 안 해놓으면 나중에 불안하고 또 2차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이게 돼 있으면 2차 포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 근데 점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모의고사 보더라도. 점수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매스 스타트 이런 거 보셨잖아요. 초반에 1등한 사람 다 헥헥거리고 뒤에 되면 다 떨어져 버리고 맨 뒤에 있다가 튀어나오잖아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1회 모의고사 1등한 사람 거의 다 불합격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20년, 제가 올해 딱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불합격했다고요. 그러니까 점수 연연해 하지 마시고 시간 안배하는 거는 꼭 해봐야 되겠죠. 모의고사 보고. 안 해,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 가서 손 들들들 떨고 OMR 카드 마킹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자분 손을 꼭 잡아줬다가 성추행으로 잘못하면 잡혀갈 뻔했어요. 그래서 요즘 잡아줘도 못해. 이제 떨어도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어요. 매매할 수는 없다. 1필의 일부에 대해서. 그러나 1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제한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O입니까 X입니까? 제한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하면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매매할 수는 있지만 제한물권, 매매할 수는 없지만 제한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하면 O냐고 X냐고요? X죠. 왜냐하면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건이 있고 담보물건이 있잖아요. 용익물건이 있고 담보물건이 있다. 용익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은 저질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이 담보물건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안 되잖아요. 용익물건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제한물건이라고 하면 담보물건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X라고요. 용익물건만 가능합니다. 즉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 있지만 방 한 칸만 저당 잡히고 은행 융자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고 다만 용익물건 설정은 가능하다. 자, 토지가 지금 말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을 많이 했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건축물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 이렇게 하면 쉬운데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판례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건축물이 있고요. 건축법에 건축물이 있고 민법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근데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민법은 민법 99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항에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따로 건축물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건축물이. 어쨌든 판례는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이 되려면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기계가 세차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기계가 움직이거나 뭐 차를 움직이거나 해서 세차해 주는 그 기계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왜냐하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콘크리트 판례를 지금 말합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므로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중개사물은 민법상 건축물이 해당된다고 봐야 된다. 그러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따라서 무등록업자가 이것을 3건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받아 먹어 가지고 옆에 개업공개사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에 있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해주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판례예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권리금도 중개사물이 아니다. 대토건도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죠. 대토건, 택지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건도 중개사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해당이 된다. 자, 우리 시험에 분양권, 입주권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아무 말 없이 아파트 입주권 중개사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답이 아파트 입주권 이렇게 나왔다고요. 중개사물 돼요 안 돼요? 입주권 출제자의 의도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입주권은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 아니죠.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사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입주권이라고만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험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되면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분양권도 있다. 지역조합 아파트로서 아직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 아직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근데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된 것에 한하여 중개사물이 된다. 이건 X라고요.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 건축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밖의 마지막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 결론은 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이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명인망법이라고 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거 말고는 중개사물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명인망법을 갖췄든 안 갖췄든 농작물은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시험에 나왔던 지문.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이거 동산입니다. 팔아먹을, 정은수로 팔아먹을 거 아니고, 우리 지금 여주보에 가보면 4대강 사업 해가지고 아직도 모래를 쌓아놨더라고요. 여주보에 가보니까. 그 논에 쌓아놨던데, 논 주인들은 제가 인터뷰 해봤어요. 좋으냐, 싫으냐. 좋다겠어, 싫다겠어. 자기 논에다가 모래 쌓아놨는데, 엄청나게 좋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보관료를 더 많이 받으니까, 가만 내버려두고 돈 받으니까 나중에 땅은 팔면 되고, 좋아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모래 팔아먹는 거 이거는 그냥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해서 중개대상물이면 모래 팔아먹는 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개업공개사만 가능해야 되잖아요. 중개대상물이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무나도 해도 된다. 암석, 바이암자, 돌석작, 화강암, 채석 허가 받아가지고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거 아무나 해도 된다고.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는 동산이라서 안 된다. 자, 여기까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중개대상물에 보면 그 밖의 권리 논란의 여지가 중개에 보면 그 밖의 권리 있었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거기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요. 또 여기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세 가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워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해마다 이 신청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왜? 그 밖이지만 이건 딱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의제부동산입니다. 이게 의제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상물 이다 아니다.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상물 이다 아니다. 답은 둘 다 X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 세 개만 중개상물이고요. 이거 세 개 외에 어업권, 항만운송사업재단,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의제부동산이지만 왜?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20톤 이상 선박, 20톤 미만 선박 시험에 출제됐어요.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그 선박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 개업공개사가 아니라도. 그럼 왜 중개상물은 뭐예요? 토지나 건축물 이런 거는, 토지는 우리 눈으로만 보고 그 토지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토지 용계 확인서 떼봐야 되죠? 그럼 건물도 눈으로만 보고 이 건물이 좋은지 비싼지 싼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어떻게 뭐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압류돼 있는지, 가압류돼 있는지, 뭐 전세권이 얼마 설정돼 있는지, 건저당은 얼마 설정돼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서울에 가로수길 애플스토어가 들어왔는데 임대료가 얼마냐면 600억을 미리 선물로 지불했더라고. 20년간 월세를 미리 다 줬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마 학개론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계층이동이죠. 젠틀맨에서 유래한 겁니다. 젠틀맨이 신사잖아요. 신사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면은 신사화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가로수길이 자꾸 뭐 좋은 그런 게 들어와 버리니까 옆에 또 임대료가 자꾸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던 영세한 세입자 다 쫓겨나고 새로운 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것들,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계층 이동. 그게 사회 문제라고요. 재건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토권, 이게 택지지구 개발해도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은 다 대토권이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다 팔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럼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이 평소 없어 봤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몇 년 안에 또 다 망해버리고 어디 사기당해가지고 또 다시 어디 산골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요. 그게 정착을 못하고. 자, 그래서 요 세 개만 중개상물이 되는데,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요 세 개는 예외다. 자, 그러면 임목이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등기된 나무,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를 하게 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 개는
저도 한 번도 중개해 본 적 없어요. 현업에서 중개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목이 등기되어 있는지 등기 안 되어 있는지는 그 임목이 있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나타납니다. 수종 제한 없습니다. 나무 종류 제한 없이 임목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등기를 하게 되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민법에서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되죠.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등기 안 하면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요. 임목은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권은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어쨌든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소유권과. 그래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이나 같은 점은 둘 다 중개상물이 되며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은 똑같다. 다만 차이점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똑같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모두 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그러면 공장재단도 예를 들면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융자가 많이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공업소유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된다. 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상물 되는 것, 안 되는 것들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시험에 중개상물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중개상물 되는 것, 안 되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페이지 21페이지 박스에 보면 중개 메뉴에 법정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제한이 되는 것 뭐가 있느냐면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허가받은 매립지, 적법하게 매립하면 중개상물 된다 했죠.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은 중개상물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즉 공법상 행위 제한만 되는 거지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재 보호구역 전부 다 철도 보호지구 다 됩니다. 그 대신에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땅값은 떨어지겠죠. 행위 제한이 되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도 국가 땅이라는 말이 없으면 개인 땅이면 중개상물 된다고요. 이걸 일일이 다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월드컵 경기장 토지지만 중개상물 안 되죠. 잠실 야구장 토지라도 중개상물 안 됩니다. 청와대 건물이나 청와대 부지 중개상물 안 되죠. 개인게 아니니까 국가 소유이니까. 그래서 국가재산은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뒤에 밑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밑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를 들면 전세권,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토지 중개상물 돼야 안 돼요? 법정지상권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지만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중개상물 되죠? 사법상 제한만 되는 거잖아요. 저도 가압류되어 있는 거 저 중개해봤어요. 가압류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가압류 건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 받을 거 있냐 돈. 그 다음에 가압류 설정자한테 집 팔 사람한테 얼마 줄 거 있냐 물어보고 맞으면 중도금 지급하는 날 가압류 말소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법무사 오라고 해서 서류 받고 거래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도금 할 때 하는 게 좋죠. 잔금 할 때 하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일단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잖아요. 어제도 지인이 연락 왔던데 계약금 5억, 중도금 5억 그랬대. 뭐 70억짜리인가 하는데 저한테 자랑시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틀 잔금 날짜가 이틀 연기됐대. 뭐 2일 날 주기로 했는데 4일 날 와가지고 또 10일 날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금 5억만 떼먹고 5억 중도금은 돌려줄 테니 주고 계약 깨면 안 되냐. 변호사 사무실에 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인데 지금 변호사는 된다고 하는데 이러더라고. 그럼 변호사한테 묻지 왜 나한테 묻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변호사들은 진실을 말 안 하고 알아도 손님한테 유리하게 일단 말하고 한번 소송해 볼 만하네요. 유리하게. 소송을 해야 수임료를 받고 패소하든 승소하든 받잖아요. 무조건 오면 한번 해볼 만하네요. 그냥 일단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패소하면 네가 책임지냐. 그러면 그건 책임진다 소리 안 해요. 예, 무조건 소송해야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떼먹고 한번 소송해 봅시다. 이렇게 한다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 상당한 기간 체고를 해야 되죠. 그냥 막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뭐 한 며칠 늦었다고 상당한 기간 체고를 해야 되고 독촉을 해야 되잖아요. 냉중명 이런 거 보내가지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 판례는 거의 2주 이상은 기다려야 돼. 그 금액이 또 큰데 10억이나 되는 걸 이미 지급했는데 하루 이틀 늦었다고 바로 그냥 떼먹어 버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사회통념에 비춰보더라도 그렇게 몇십억을 그냥 하루 늦었다고 바로 떼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개사항이 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건저당,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부동산 임차권, 유치권, 양도 이거 다 중개사항 권리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방법을 갖췄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중개사항물이 아닌 것, 어업권, 20톤 이상 성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축물,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항물이 되지 재단에서 분리된 건축물이나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사항물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인데요. 우리 책에 그 보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재산, 행정재산을 다 묶어서 지금은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잡종재산을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중개사항물이 안 되는 게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잡종재산이나 일반재산이.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현물출자, 매각, 대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일반재산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중개사항물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중개사항물이 될 수도 있다.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무주토지, 주인 없는 토지 안 되고 공도. 따라서 도로 하천 중개사항물 된다 안 된다. 도로 하천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개인 도로면 개인 하천이면 중개사항물이 되고 국도, 지방도, 공도, 지방하천, 국가하천이면 중개사항물 안 되겠죠. 호수, 공원, 바다 이런 건 중개사항물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빈지, 바닷가에 그 바닷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땅 중개사항물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미채굴 광물, 호수, 공원, 바다, 지정하천구역, 사건 소멸된 포락지 이런 것들 중개사항물 되지 않고요. 22페이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매각은 가능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사항물이 될 수 없다. 다만 유찰된 경우 예외적으로 2번 이상 유찰된 경우 예외적으로 중개사항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경매, 공매, 공용 수용, 상속, 증여, 기부 체납, 환매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 중개상물 됩니다. 경매 그 자체에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경매 신청 기입된 부동산을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해가지고 은행에 돈 갚아버리고 건조당 말소하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도 있겠죠? 또는 가만 내버려두면 경매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돈 있으면 매수인한테 소유자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은 중개상물 된다라고 출제됐어요. 경매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수용 다 마찬가지죠. 상속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상속받은 토지 중개상물 된다고요. 상속인 소유이니까. 그 다음에 기부채납, 교회에 헌금하는 거 이런 거 기부채납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환매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으니까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환매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중개상물 된다 했죠. 환매권은. 자, 그 다음에 점유권, 질권,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저당권 설정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 질권은 동산 권리질권이죠. 질권하고 저당권하고 오히려 은행 같은 데서는 질권 설정을 많이 해요. 질권은 점유를 이전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 전당포에 시계를 맡겨야 되잖아요. 점유 이전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저당권은 점유는 소유자가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고 교환 가치만을 담보로 하잖아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질권은 지금 거의 우리는 잘 몰라요. 옛날에 전당포에 시계 같은 거 맡기고 돈 빌리고 이런 게 질권입니다. 그래서 질권은 동산 권리 질권이니까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따라서 민법에서도 물권 8가지가 있는데 이 질권 제외하고 나머지 7개에서 14문제 정도 출제되죠. 민법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인데요. 분묘기지권은 이건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종손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는 게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팔아먹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장남, 종손들이 묘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전, 양도가 가능해야만 중개재산 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작권 등이 있는데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되죠. 임차권은. 그런데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일신,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전속입니다. 일신전속의 반대는 양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다가 몸이 죽으면 같이 따라서 죽는 게 일신전속적인 거예요. 모든 자격증은 거의 일신전속적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사망하면 자격 취소 없어도 자격 효력 상실되고요. 운전면허 취소 안 돼도 운전하다 죽어버리면 끝이죠. 운전면허 효력은 상실됩니다. 왜? 일신전속적이니까. 그래서 임차권도 일신전속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구임대주택은 50년이고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고 또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것도 있고요.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것도 있고 3년 임대 후 분양하는 것도 있어요. LH 같은 데 사는 것. 그럼 국민주택이면 30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전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LH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LH가 돈 내줍니다. 돈 내주고 LH가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개업할 때 아파트 단지가 많다고 무조건 개업했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 국민임대아파트인지 영구임대아파트인지 이런 거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서울 같으면 시프트 해가지고 20년 동안 임대 가능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일신 전속적인 임차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 24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용을 막말로 하면 암기만 해도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먼저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6페이지 2번에 보면 시험 시행, 시험을 누가 실시하느냐 하면은 양가로 1번 시험 시행기관은 동그라미 1번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다. 예외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제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명쾌합니다. 이제 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험은 29번 시험을 봤는데 모두 시도지사가 시행을 해가지고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습니다. 한 번도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 적은 없습니다. 이 시험 자격증 교부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그 원서 접수하려면은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회원 가입할 때 주소를 주민등록지 주소, 실제 거주하는 주소 두 개를 입력하게 돼 있대요. 산업인력공단 직원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주민등록지 주소 적은 그 행정안전부 전산망으로 검증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그 주민등록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한답니다. 그러면 이미 1차 합격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1차는 대전이라고 적었는데 그럼 서울로 2차 적어도 되냐 물어보니까 예, 당연히 됩니다. 회원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교부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돼 있던데 시험 보기 전까지 미리 좀 수정해 놓은 게 좋겠죠. 물론 시험 보고 나서 수정해도 상관은 없기는 하대요. 한 달 동안 걸리잖아요. 채점해가지고 발표할 동안에 그 사이에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는 해요. 한번 수정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로 주소 적으면 서울시장 명의로 나와요. 저도 경기도 도지사가 준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약간 있어요. 저도. 왜냐면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서 손님이 와가지고 옆에는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실력도 없는 모양이네. 경기도에서 딴 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똑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복덕방 사기치는 거 내가 믿을 줄 아냐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꼭 뭐 서울시장한테 받고 싶으면 어쨌든 주소만 산업인력공단에 입력하면 된다. 실제 거기 안 살아도. 그러니까 또 주소를 모르겠는데 서울 어디라고 적어야 될지 인터넷에 치보면 많이 나와요. 어떤 아파트 치보면 그냥 아무데나 하면 돼요. 적으면 된다고. 원래 아파트에 만약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다면 한 아파트에 2명 전입신고는 돼요? 안 돼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2명까지는 묻지도 않고 해줍니다. 3명, 4명도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3명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문서로 그 이유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꼭 산다고 하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진짜 사는지 여부를. 뭐 살다면 100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한 아파트에. 근데 원칙적으로 2명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해주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3명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사는 거 맞습니까? 이 3명이 어떻게 한 집에 삽니까? 이렇게 자꾸 따져요. 진짜 산다면 가능해요. 3명이라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불합격해서 소송 제기하려면 시도지사한테 소송 제기해야 돼요. 취소해달라고 불합격을. 국토교통부 15회 시험 어렵게 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어요. 시험 무효라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관인 최병성 주사가 재판에 나와가지고 서울행정법원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국토교통부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딱 이 말만 했어요. 피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 죽인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나를 갖다가 지금 재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각하됐습니다. 각하. 등기법 보면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있잖아요.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 등기관할 위반,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심사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이 없으면 심사를 안 해요. 재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송하려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야 돼요. 실제 옛날에 인천시장을 상대로 했는데 인천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시험 문제 출제한 적도 없고 문제지 본 적도 없다. 장관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이 시험 시행기관이므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시도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고요. 근데 현재는 시험을 시도의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위탁이 돼 있죠. 협회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이 돼 있고요. 지금은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시험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양가로 2번 응시자격을 보겠습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나이, 학력, 국적 제한 없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받은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걸 암기할 필요 없고요. 볼 수 없는 것 딱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암기하면 되겠죠. 시험 못 보는 게 딱 2가지인데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 무효처분 있었던 날로부터 동그라미 3번 5년인데요. 자격 취소되고 3년은 오늘 내드린 암기 프린트 46번에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3년을 정리해놨잖아요. 46번에 5번에 보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나면.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부정행위 무효처분 있었던 날부터 5년인데 41번에 1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41번에 5년짜리를 정리해놨는데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부정행위하면 수험생이나 출제위원이나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그 여러분들은 적발되면 제가 아는 분 3명이 적발됐는데 서울에서 부정행위하다 커닝페이퍼 가지고 있다가 1명은 무혐의 처분받고 나머지 2명은 5년간 자격이 정지됐어요. 무혐의 처분된 그분은 먹어버렸어요. 커닝페이퍼를 먹었다고요. 물하고 같이 씹어가지고 베트라이도 안 뱉고 계속 먹어버렸어요. 증거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래놓고 잡아댄 거에 나 안 했다. 그 먹은 거 뭐냐 하니까 뭐 먹는 것까지 너한테 다 말해야 되냐. 뭐 먹었는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처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물은 한 병 가져가서 같이 물하고 먹으면 돼요. 자, 커닝페이퍼는 만드는 게 좋아요. 안 하더라도 할 듯이 만들어가. 제가 해보니까 커닝페이퍼 만들어가지고 계속 시험 보기 전까지 보니까 안 봐도 이제 암기가 되더라고. 그냥 시험지 받으니까. 그 정도 암기 보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자기가 만들면 대가리만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손바닥에 적어놓어도 되고 허벅지에 적어놔도 그거 허벅지 보자 이런 소리 못해요.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그러면 오마나 저 성추행범하고 들어넣어버리면 그 잡혀가요. 감독관. 예, 그래서 어쨌든 커닝페이퍼를 만들기만 하고 실제 보는 거는 이제 눈치 보고 하면 돼요. 응시표, 응시원서 뒤에다가 적어놔도 제가 시험을 한 15번 받았는데 한 번도 응시표 이렇게 뒤집어 보지는 않더라고요. 감독관이. 근데 그 법에 뒤집어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연필로 그 대가리만 적어 놓으면 되잖아. 그래놓고 감독관이 이게 뭐냐 하면 누가 이 낙수를 해놨지 이러면 대가리 그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또 제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만들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응시자격은 딱 2개만 시험 못 본다. 부정행위 5년, 자격취소 3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27번 시험 방법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 문제는 풀 텐데 일단 풀어보십시오.